저는 어릴 적 꽤 깡촌에 살았어요. 도심으로 올라온 건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도 썩 잘 살지는 못해서 저희 가족은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매월 말쯤이 되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돈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랑 우리 부모님은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에어컨을 켤 때도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틀지 않고 가족이 모두 모여야 틀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또 저녁 6시가 지나면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 온도는 반드시 26도 이상으로만 튼다 등 전기세를 아끼기 위한 자잘한 규칙이 아주 많았어요. 이렇게 아껴 쓰는 것이 생활화가 되다 보니 지금도 소비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떨어진 옷 하나 잘 버리지 못하고 산 저와 우리 부모님은 제가 30대가 될 때쯤 해서는 돈을 꽤 모아서 집을 장만하셨어요. 그동안 철저하게 돈을 아끼며 살아온 결과여서 우리 가족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도 일을 하면서 독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30대를 좀 넘어선 후로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꽤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만큼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지만 남들보다 조건이 안 좋았던 것에 비해 모은 것이 많아서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인연이 이어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조금 우습다면 우스웠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에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자리가 파할 때쯤 술집에서 남은 냅킨을 챙겨서 나오는 저를 보고 남편이 말을 걸었어요. 아까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냅킨 챙기신 거예요? 진짜 알뜰하시네요. 요즘 이런 사람 별로 없는데 신기하네요. 네. 이미 받은 냅킨은 다시 돌려주기는 조금 애매한데 버리고 가면 아깝잖아요. 집에 가서 쓰면 쓸모가 있더라고요. 와, 나는 그렇게 알뜰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던데. 진짜 멋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놀리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하도 가난해서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떨 때는 궁상 맞아 보일까봐 신경을 쓰고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멋있다고 하니 진심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저를 관찰하다가 제가 알뜰한 행동을 하면 신기하다면서 말을 걸어오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사귄 후에도 남편은 제가 중고 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사귄 후 가만 보니 남편은 약간 사치가 있었어요. 돈을 막 펑펑 쓰는 수준은 아니어도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샀고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어도 또 사고는 했어요. 초반에는 그런 소비 행태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하지만 연애를 할 당시에는 제가 남편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하면 제 말을 잘 듣는 편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 말을 잘 들을 사람일 줄 알았어요. 연애 때 제 잔소리에 남편도 조금씩 돈을 모았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모아둔 돈이 결국 많지 않아서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쯤 집을 매매할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입하려고 하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모은 돈도 아주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대출을 받기보다는 남편의 돈을 더해서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하기로 했죠. 제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 지분을 가져갔고 남편은 낸 돈만큼 약간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고 아주 비싼 집을 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도 줄어들고 겸사겸사 이득이 있었죠.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개월간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고
아무래도 연애 때부터 있었던 갈등이 원인이었죠. 저는 아주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남편은 돈을 쓰면서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저와 함께 돈을 아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거짓이었죠.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남편은 제 돈까지 아주 물 쓰듯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아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의식적으로 조금 덜 하려고 노력하지만 몸의 밴 습관은 잘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너무 아끼지 않고 돈을 썼어요. 남편은 매달 모으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우리는 자꾸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저번 달에도 헤드폰 샀잖아. 그거 하나에 60만 원이 넘는데 왜 매달 구입을 하는 거야? 지금은 애 낳기 전에 둘이서 힘합쳐서 돈을 좀 모아둘 시기인데 돈 모으는 건 나 하나뿐이야? 이번 달에 산 건 저번 달에 산 거랑 다른 거야. 이거 한정판이라서 빨리 사지 않으면 못 사는 거란 말이야. 다음 달부터 돈 안 쓰고 모으면 되잖아. 난 좀 쓰고 살고 싶거든. 당신처럼 그 물티슈마저 아깝다고 반으로 잘라 쓰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매번 다음 달부터 돈 모은다고 하면서 안 그러잖아. 그리고 언제 나처럼 아끼면서 살라고 했어? 그냥 낭비를 좀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다툼이 생기니 참 어렵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낭비가 있었고 그런데다 뻔뻔하기까지 했어요. 아유, 며느리가 어찌나 짠순이인지 우리 아들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네. 그렇게 살아서 뭐 남는 게 있다고 그러냐? 너 때문에 나도 우리 아들이랑 너한테 뭐 사달라고 하기 눈치 보이잖아. 예전에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것도 못하네. 참나. 누가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는 했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런 시어머니랑 남편은 정작 제가 돈을 조금 쓰려고 하면 낭비한다면서 난리를 치고는 했어요.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들렀다가 친정으로 가기 전에 장을 본 일이 있었어요. 장을 다 보고 저희 엄마한테 가져다 드릴 과일을 좀 사자 싶었죠. 저희 친정엄마가 과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과일을 살까 고민하다가 해외에서 들어온 조금 가격이 있는 열대 과일을 집어들었더니 그걸 보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어머 어머 얘 그 비싼 과일은 뭐하러 사니? 과일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비싼 거 사서 뭐 하려고? 혹시 너희 엄마 가져다 줄게? 우리 집에 가져다 줄 것도 아닌데 좀 아깝네. 그거 말고 그냥 싼 과일 사가. 과일 비싼 거 사는 건 좀 아깝더라. 예? 어머니, 시댁에는 수박이랑 사파이어 포도랑 사갔잖아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희 친정에 이 정도 좀 사가는 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당신은 평소에 우리한테는 돈 못 쓰게 하더니 친정에만 돈 쓰는 거 아니야? 좀 너무하네. 친정에만 좋은 과일 가져다 드릴 거면 우리 집에도 좀 가져다 두고 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 제가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 알면서 명절에 친정에 가져갈 과일을 조금 좋은 것을 산다고 이렇게 타박이라니. 제가 시댁에는 잘 못하고 친정에만 좋은 것을 사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이미 좋은 과일을 가져다 두었는데 친정에 열대 과일 좀 사간다고 난리를 치니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그런데 저도 제가 너무 짠순이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제가 평소에 돈을 너무 아껴 쓰니까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시어머니의 말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보다도 허세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명품백 같은 것을 살 형편까지는 아닌데도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명품백을 지르기 일쑤였고
그 돈은 대부분 남편의 월급에서 나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희 집에 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아들, 나 이번 달에 가방 좀 갖고 싶은데 사도 될까? 저번 달에 갖고 싶었던 가방이 있었는데 돈 아낀다고 가방 대신 영양제만 사고 말았잖아. 한 달 참았으니까 이번 달에는 사도 괜찮지 않니? 아이, 우리 엄마 가끔 기분 내기도 하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저번 달에는 좀 아꼈으니까 이번 달에는 갖고 싶은 거 좀 사도 되죠. 구입하시고 저한테 청구하세요. 어머,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돈 쓴다고 뭐라고 하면서 본인이 쓰는 돈은 아끼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기분 낸다면서 시어머니에게 명품이니 영양제니 피부샵 이용권 같은 것을 사주고는 했어요. 이러니 두 사람이 저에게 과일 좀 산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그냥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철이 없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한 가지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돈을 마치 본인 돈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땡깡을 부릴 때 저는 대부분 거절을 하고는 했어요. 예, 며느라, 나 저 스카프 좀 결제하고 올게. 지금 할인 중이래. 원래 엄청 비싼 브랜드라서 이럴 때 사야 하는 거야. 그럼 나 결제하고 온다. 잠시만요, 어머님. 그 카드 남편 것인가요?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나름 매달 저축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번 달에 간당간당해서요. 어머, 너 정말 왜 그렇게 수전노처럼 구니? 이거 스카프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진짜 너무한다. 정말 어쩌다 이렇게 짠순이 며느리가 생겼나 몰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돈을 쓰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맞고는 해서인지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아둔 돈에 아무렇지 않게 손대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를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써 모은 돈인데 사치를 위해 마음대로 써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답답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에만 충실했어요. 남편도 이런 시어머니와 똑같은 성향이니 저와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부부가 되었으니 모은 돈이 이제 우리 공동재산인 것은 맞지만 본인 월급은 쓰기 바빠서 공동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툭 하면 돈을 쓰게 해달라고 조르기 일쑤였어요. 저는 매번 골머리를 앓았고 노이로제가 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저를 괴롭히던 남편이 한 번 제 뚜껑을 제대로 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3년간 탄 차가 있었는데 어디 가서 꽂혀서 왔는지 자꾸 외제차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거절했는데 남편이 포기를 안 하고 일주일째 조르는 것이었죠. 여보, 그러지 말고. 친구들은 다 외제차 타는데 나만 국산차 타잖아. 나도 외제차 자랑 좀 해보자. 모아둔 돈도 많은데 외제차 좀 사도 되잖아.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전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지금 우리가 가진 돈 다 내가 모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당신이 무슨 기여를 했다고 아직 멀쩡한 차를 두고 외제차를 살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동의 못해. 당신이 이제까지 쓴 돈만 해도 그 외제차 사고 남았을걸?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 돈 없으면 집 지분이라도 내놓든가.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포기는커녕 옳다구나 하고 공동명의로 산 집의 지분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있었네. 그러면 그 집 지분 당신이 가져가. 난 괜찮아. 그러니까 외제차 살 돈 좀 줘봐.
내가 가진 집 지분만큼 받아갈게. 저는 그런 철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원래 같으면 집 지분을 빼서 외제차를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겠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집 지분이라도 받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집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남편에게 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좋아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싸, 고마워 여보. 나 그럼 외제차 사러 간다. 집 지분 바꾸는 건 당신이 좀 처리해줘. 당신이 처리할 수 있지? 나는 지금 좀 바빠서 부탁할게. 그렇게 철없는 남편은 외제차를 산다며 나갔고 저는 기가 차서 집 지분을 바꿨어요. 저렇게까지 생각 없이 구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경제관념도 없고 철도 없고 제가 언제까지고 본인을 챙기며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꼴 보기 싫어서 한동안 말도 안 붙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온전히 제 명의로 바꿔두고 어린애 같은 남편의 행동은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렇지만 문득문득 남편의 행동이 떠오르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면 그래도 집 지분을 모두 받았으니 그걸로 화를 풀자면서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었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계속 화를 내다 보면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외제차를 뽑은 남편이 자랑스러웠는지 시어머니가 저는 그 차에 발도 못 오르게 막더라고요. 예, 네가 우리 아들이 이 차 산다고 할 때 또 사지 말라고 난리를 쳤다며. 근데 무슨 염치로 이 차를 타려고 하냐? 너는 이 차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와라. 나는 우리 아들 외제차 타고 갈 테니까. 그러면서 조수석에 떡하니 앉고는 남편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지들끼리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살다 보니 다시 사라지기도 했고 어느새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출산할 생각을 하자 제 마음은 더 바빠졌어요.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데 돈도 더 많이 들고 집도 넓혀야 하니 생각할 것이 많았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수입이 없어도 괜찮도록 비용 계산을 해두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집안의 경제 사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세워야 하는 계획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저 천진난만하게 좋아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기쁘기보다는 걱정만 앞섰어요. 여보, 우리 애 태어나면 그거 사주자 그거. 왜 어린이용 자동차 있잖아. 그거 진짜 외제차랑 거의 흡사하게 나온다. 내 거랑 같은 차를 사서 둘이 타고 다니면 진짜 귀엽겠지? 진짜 좋겠다. 저는 제가 육아휴직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등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때쯤 되어서는 이야기를 해보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쯤 포기한 뒤였죠. 이때쯤에는 남편이 미래 계획을 세울 줄 모르고 통장에 있는 돈이 있으면 일단 쓰고 보는 전혀 경제관념이 잡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신이 나서 떠들면 가끔씩 핀잔을 주고는 했지만 태교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손자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싸움 없는 행복한 시기가 지나갔죠. 물론 철없는 남편이 육아를 필요한 만큼 도와줄 리 만무해서 육아는 제가 하는 대신 집안일을 하라고 시키고는 했어요. 제가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을 때 친정엄마가 저와 손자를 보고 싶어서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아직도 작은 가게를 하고 계세요. 그 옛날 수많은 일을 잡히는 대로 하다가 가게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곧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셨죠.
원래 주말에 잘 쉬지 못하시는데 은퇴를 대비해 직원을 뽑아두어서 이제 주말에 시간이 난다고 좋아하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딸, 우리 손자 보러 오랜만에 너희 집으로 올라가도 되니? 아이, 엄마 이제는 주말에 놀잖아. 이모를 더 구해서 이모들이 주말에 일해주고 있어. 엄마 주말에 처음 노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손자 보고 싶은데 놀러 가도 되지? 아, 당연하죠, 엄마. 놀러 오세요. 이번 주 주말에는 일정도 없고 하니까 잘 되었네. 엄마 좋아하는 닭볶음탕 끓여놓고 있을게요. 주말에 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건망증이 생긴 건지 자꾸 깜빡깜빡하는 통에 주말에 있었던 선약을 깜빡하고 만 것이었어요. 저보다 조금 일찍 아이를 낳았던 친구가 아기용품을 물려주기로 했는데 그걸 가지러 가기로 해놓고 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엄마한테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엄마, 내가 아이 낳고 나니까 건망증이 생겼나 봐. 이번 주 주말에 친구한테 아기용품 받아오기로 했거든. 저번 달에 한 약속이라서 갑자기 취소하기도 너무 미안하고 오전 중으로 일찍 다녀올게요. 날이 더우니까 엄마는 오시는 대로 집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죄송해요, 엄마. 아이고, 괜찮아. 원래 애 낳고 나면 한동안 그렇게 깜빡깜빡해. 엄마는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아이, 어차피 너희 남편이랑 손자랑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예쁜 손자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네, 정말 감사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다녀올게요. 엄마는 괜찮다면서 다녀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그 주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이를 봐주기로 하여서 저는 마음 놓고 얼른 친구를 만나고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어요. 친구네 집이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침 일찍 출발을 했어요. 서둘러서 다녀오려고 가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 엄마 출발했는데 아이 너무 일찍 출발을 했나 봐.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할 것 같거든. 그래도 괜찮지? 알겠어요. 집에 시어머니랑 남편 있으니까 들어가 계시면 돼요. 저도 아침 일찍 출발했으니까 얼른 친구 만나고 돌아갈게요. 여름인데 날씨가 유독 뜨거운 날이었어요. 날이 더워서 멀리에서 올라오시는 엄마가 걱정이 되었죠. 어르신들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니까요. 별일 없이 올라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네 집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때쯤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 딸, 도착을 했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사돈이랑 사위랑 집에 있기로 한 건 맞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네. 어?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그러면 집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가 계세요. 오늘 날이 너무 더우니까 바로 들어가 계세요. 저는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엄마는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 아기용품을 차에 실었어요. 아직 아기가 걷지는 않지? 그래도 금방 걸으니까 보행기도 챙겼어. 촉감 발달 체크하고 소리 나는 장난감도 있고 네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런 것도 서로 줄 수 있고 정말 좋다. 아휴, 내가 고맙지. 큰돈 안 들이고 이렇게 좋은 물건을 잔뜩 받는데. 나 짠순인 거 알잖아. 진짜 너무 좋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렇게 받고 바로 돌아오기 미안하고 친구가 반가워서 잠시 카페에 들어갔죠. 음료를 시키고 앉아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엄마한테 또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아보았는데 엄마가 미안한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이, 지은아, 바쁜데 미안해. 근데 문을 열기는 어떻게 열었는데 이거 방범 체인이 걸려 있어서 문이 안 열리네. 그래서 안에서 사돈이랑 사위를 불러봤는데 아무도 없나 봐. 조용하더라고. 한번 전화 좀 해줄 수 있어? 오늘은 정말 더운 날이었고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라서 엄마가 밖에 서 계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았어요. 전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을 해도 받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받지를 않아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을 걸자 그제서야 남편이 받는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도착하셨어. 문 좀 열어드려. 지금 밖이 너무 덥거든? 알겠지? 바로 문 좀 열어줘. 아유, 어머니 오후에 오신다면서 낮잠 자느라 졸려 죽겠는데. 비밀번호 알려드리거나 카페 가서 쉬고 계시라고 해. 이따 당신이랑 같이 들어와. 남편은 졸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단박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마치 중학생 같은 남편의 행동에 얼이 빠져 입을 떡 벌린 채 핸드폰을 쳐다보았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다고 직감을 했는지 제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가야 되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 봐. 나는 괜찮아. 아무래도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오늘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 집에 사람이 없나 봐. 날이 너무 더워서 빨리 가서 문을 열어드려야겠다. 오래 있다가 가지 못해서 진짜 미안해.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나갔나 봐. 에휴, 연락도 잘 안 되었나 보다. 어서 가봐.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친구에게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전 대충 얼버무렸어요. 남편이 낮잠 자느라 장모님한테 문도 안 열어줬다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한 뒤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어요. 아까 통화에서 보인 남편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 속에서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장모님이 오셨는데 졸리다고 칭얼대는 태도라니. 중학생 아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나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너무 막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복도에 서 계실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급해졌어요. 제 속이 타는 줄도 모르고 차들은 느릿느릿 지나갔죠. 최대한 빨리 가려고 했지만 집에 도착하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어요. 엄마가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무려 4시간이나 지난 것이었어요. 저는 주차를 하자마자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자 땡볕이 쏟아지는 복도에 엄마가 주저앉아 계셨어요. 전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더운데 여기 계속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어서 일어나세요. 물 좀 드려요? 아이고, 괜찮아. 좀 덥기는 했는데 견딜만 했어. 그래도 네가 금방 와서 다행이네. 금방 오기는 차가 워낙 막혀서 2시간이나 걸렸어요.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진짜 죄송해요. 일단 빨리 들어가요. 다행히 엄마는 그냥 지쳐 계신 것이기는 했지만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방범체인이 걸린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요. 일어나. 안에 있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서 이거 안 풀어? 당장 문 열어.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깬 것인지 집안에서는 아이가 우는 소리도 나고 있었어요. 남편과 같이 낮잠을 자다가 깬 것 같았어요. 아니, 아이가 우는데 돌보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쾅쾅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문 열지 못해? 이게 무슨 민폐야. 애는 왜 안 달래고 있어? 낮잠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해? 빨리 당장 일어나서 문 열어. 제가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와서 아주 느릿느릿 방범체인을 여는 것이었어요. 전 화가 나서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따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실로 쿵쿵거리면서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집안에는 에어컨을 하도 빵빵하게 틀어놔서 추울 정도로 시원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팔자 좋게 낮잠을 자면서 저희 엄마를 땡볕에
4시간이나 세워둔 것이었죠. 저는 여러모로 기가 차서 엄마를 안으로 모신 뒤 아이를 맡기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예의 없는 경우예요? 에? 오늘 저희 엄마 올라오신다고 했잖아요. 문 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 땡볕에 나이도 있는 분을 밖에다 세워둬요? 애가 울고 있는데 돌보지도 않고 낮잠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남편은 듣기 싫은 듯 몸을 돌려버리고 시어머니는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야, 야,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밖에 잠깐 서 있던 게 뭐 대수라고. 원래 촌사람들 땡볕이 체질이잖냐. 그 정도야 견딜만 하지 뭐. 너는 돈 쓴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낮잠 잔다고 뭐라고 하니? 진짜 왜 그렇게 굳으세요?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못 쓰게 하려고 하나 봐. 본인은 볼 일 있다고 애 맡기고 혼자 멀리 나갔다 오면서 맨날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네. 진짜 댄댕이 소갈딱지인 거 알아 당신? 장모님도 그래요. 왜 미련하게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작에 카페라도 가셨을 줄 알았지. 이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비웃으니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하다못해 짧은 사과라도 우리 엄마에게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 엄마와 저를 비웃는 꼴을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여기까지 온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무례함을 나무라는 저를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마저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까지도 제가 참으면서 노력해온 것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러거나 이것보다 더해진다면 참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상호 간의 존중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온 세월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갖고 싶은데 돈을 펑펑 쓰면서 제 의견은 무시했고 시어머니 또한 사치를 있는 대로 부리면서 저희 집의 돈이 본인 돈인 것처럼 사용했어요.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럴까요? 그런데다가 남편은 점점 어린애처럼 저에게 떼를 쓰고 본인의 욕구만 내세우기 일쑤였죠. 저는 어린애를 키우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피곤했어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한 명의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꼴을 보고 나니 앞으로 제가 봐야만 하는 이 사람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일까 걱정이 되면서 저 혼자 애쓰고 참을 것을 생각하니 어지러울 정도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잊으려고 했던 선택지에 확신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과도하게 힘들게 할 때마다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속에서 떠오르고는 했거든요. 그것을 애써 무시해왔는데 이 상황을 보고 나자 제 생각이 옳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엄마마저 우습게 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저 혼자 존중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전 일부러 그 즉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 그래도 아이가 크면 지금 집을 팔고 큰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평소 부동산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말이 좋아 부동산이지 그 사장님은 이 동네 터줏대감이어서 사실 복덕방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마당발이어서 저희 집을 살 만한 사람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사장님께 전화해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 복덕방이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집 팔고 싶다고 상의드렸던 아기 엄마인데요. 제 집 지금 당장 팔게요. 네, 구매 원하는 사람 있다고 하셨죠? 내일 바로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금시초문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집을 판다고? 처음 듣는 말인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이 낳기 전에도 낳은 후에도 여러 번 말했잖아. 집이 좁으니까 이 집 팔고 아이 방 만들 수 있는 집으로 옮기자고. 여러 번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봐? 아, 그랬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뭐, 나야 상관은 없는데. 나도 이 집에 지분이 있잖아.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남편의 생각 없는 이런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뭔 소리야. 이 집 지분 당신이 저번에 외제차 산다고 나한테 다 넘겼잖아. 이제 이 집 내 단독명이야. 그때 그 외제차 값이 당신 지분값이랑 같은 금액이었던 거. 몰랐어? 이 집을 처분하는 건 명의자인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치사한데 그 외제차 처음 뽑았을 때 아니 지금까지도 나 한 번도 안 태워줬잖아. 그럼 이 집 명의는 내 건데 니들은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아유 씨, 그게 정말이야? 너 집 지분을 다 넘겼니? 며느리가 이 집 주인이야? 어쩌자고 그래? 어쩌자고 그랬어? 이 집 지분을 넘기면 어떡해?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면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할 말이 없는 표정으로 뭔가 불만이 있는 듯이 어린애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꿀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타박을 듣는 남편을 마냥 쳐다봤죠.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와 남편 앞에 던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새로 살 집에 당신 방은 없을 거야. 내가 오늘 당신이랑 시어머니 하는 집 보니까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싶거든.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신은 이제 시어머니 댁 가서 살라고. 이 집은 내 집이거든. 그리고 이제 곧 이혼 소장 날아갈 거야. 앞으로는 이혼 재판장에서나 보자.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갑자기 깜짝 놀라서 저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집 팔고 내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다 너만 믿고 이렇게 지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좀 해봐. 우리 집은 좁아서 아들이 들어와서 살 자리도 없단 말이야. 여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집도 팔고 이혼하자고? 난 그럴 수 없어. 난 이 집이 전부란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그동안 한 건 이야기 아니야? 몇 년 동안 귓구멍이 막혀 있었나 보지. 나는 말하고 또 말했어. 그런데 내 이야기 무시하고 취급도 안 한 건 당신이랑 시어머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4시간이나 땡볕에 세워두고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지. 난 우리 애가 당신 보고 배울까 봐 걱정밖에 안 돼. 이런 꼴을 보여주느니 이혼하는 게 낫지. 어차피 이제까지 집안 경제 운영한 것도 나 혼자라서 이혼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네가 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짐 싸서 나가. 저는 그렇게 매섭게 말하고 정말로 남편의 옷가지를 캐리어에 대충 구겨 넣은 다음 남편과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며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제가 문을 쾅 닫고 잠궈버리자 두 사람이 문을 다시 열어달라면서 밖에서 두드리고 난리였지만 저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놀라셨지만 저는 이렇게 되고 나자 정말 몇 년간 쌓여온 채증이 싹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아, 이래도 괜찮은 거야? 엄마는 오늘 좀 힘들긴 했어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쫓아내고 그래도 되는 거니? 그리고 이혼이라니 너무 욱해서 말한 건 아니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사실 마음을 먹은 지는 좀 됐어요. 그간 제가 정말 참고 살았는데
아니, 엄마한테 이러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죠. 아무리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괜찮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순히 엄마한테 한 짓 때문만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그래도 애가 이렇게 어린데 아빠도 없이 괜찮겠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이야기를 해야 알지. 갑작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하니 엄마가 놀라실 만도 했어요. 그래서 놀란 엄마에게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죠. 저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딸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일단 제 마음을 먼저 챙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엄마는 몰랐네. 몰라서 미안해. 엄마가 들어도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도 열심히 돈 모아서 새 집 살 돈도 마련하고 고생이 많았어. 엄마가 딸 하나는 똑똑하게 잘 키웠네. 이리 와, 안아줄게. 엄마는 마음고생을 한 딸을 안아주셨어요. 그제서야 그간의 고통을 누군가 알아준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났죠. 그렇게 엄마에게도 제 사정을 모두 알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와 남편은 별거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몇 번인가 전화해서 다시 합치자고 했지만 전 차갑게 거절했죠. 그 후 저는 집을 실제로 팔았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 후에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친정엄마도 자주 와서 계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이혼 소송은 점점 진행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밤 뜬금없이 저를 찾아와서 비는 것이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없어. 우리 엄마가 알아보니까 빚이 산더미더라고. 돈 쓰는 거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빚이 많을 줄은 몰랐어. 이혼 소송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어. 여보,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 나 용서 좀 해주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당신 말 잘 들을게. 이제 와서 비는 꼴을 보니 참 어이가 없었죠. 미안해 할 거였으면 진작에 그랬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게 누가 그런 행동을 하래? 후회는 언제 하든 늦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낭비하지 말라 하고 시어머니가 돈 펑펑 쓰는 거 말릴 때 정신을 차렸어야지. 이제 와서 빌면 뭐해. 이제 늦었지.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애도 있잖아.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너무 차갑게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본받을 게 없는 아빠는 없는 게 차라리 낫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례한 소리 하는 거 보면서 애가 뭘 본받겠어? 아무것도 모를 때 갈라서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이제 와서 애 때문에 그러는 척 하지 마.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간 당하고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제서라도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빚을 만들어 두었다면 그것 또한 아찔한 일이었죠. 그동안 그렇게 남편의 돈과 제 돈을 마음대로 썼으면서 더 쓰고 싶어서 빚까지 냈다는 말이니까요. 이제라도 갈라서서 다행이지 그냥 살았다면 어땠을지 정말 아찔했어요. 제가 그 빚을 감당했어야 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결국 이혼이 진행되었고 저는 집안의 경제에 기여한 것이 크게 인정이 되어서 재산 분할도 많이 받아가게 되었죠. 전 남편은 돈을 펑펑 썼고 저는 열심히 모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전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도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국 저의 고행길이 드디어 끝나고 저를 괴롭혀온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와 갈라설 수 있었어요. 이후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친구들 모임에 나갔을 때였어요. 한참 떠들다가 저와 가까운 친구 몇몇이 조심스럽게 저의 소식을 물었어요. 저는 방긋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죠.
사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있을 땐 좀 우울하기도 했어. 하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아우 진작에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 지금은 생활도 다시 안정되어서 육아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친정엄마가 도와주러 오시기도 하고. 아휴, 정말 다행이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네 전 남편 소식 혹시 들었어? 사실 연락 한번 왔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눈짓을 교환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어요. 왜? 너희한테 무슨 연락을 했어? 무슨 일로 연락을 한 건데? 그게 실은 오랜만에 연락을 했길래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지금 빚이 많아서 본인 이름으로 개인 회생 중이라는 거야. 그런데 뭐 어머니가 사치를 못 참고 또 명품을 질러놨는데 그 돈을 사채로 끌어다 쓴 바람에 이자만 갚아도 허리가 휜다는 거지. 잘못하면 이자도 못 갚게 생겨서 급전을 좀 땡겨줄 수 있냐는 거야. 어머 세상에. 당연히 거절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아주. 그럼 거절했지. 난 가족 사이에도 돈은 안 빌려주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거절했더니 섭섭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아, 맞아, 맞아. 그 뒤로 나한테도 연락이 왔었어. 그런데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내가 빌려줄 돈은 없다고 그랬거든. 우리 말고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나 봐. 그래서 지금은 다들 걔랑 연락 끊은 상태야. 아휴, 그 모질이 자식. 끝까지 문제만 일으키네.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깨달을 때도 되었을 텐데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을까? 평생 그렇게 살라고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발 빼서 다행이다. 아무리 전 남편이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친구들 모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연락을 돌렸다니 제가 낯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전 남편은 결국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친정엄마에게 들려드리자 엄마도 이혼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그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과 같이 사는 동안 쓴 돈들이 아까울 지경이에요. 전 남편은 저에게 경제적으로 거의 의존을 했고 저를 아내라는 동등한 위치가 아닌 엄마나 가정부처럼 생각하면서 철없는 짓을 일삼았죠. 그런 사람과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제 마음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